짜자자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무상이가 저 때렸어요 방금. 왜 그래? 왜 그래? 자, 봅니다. 예? 화학으로 뺏겼어요. 근데 별로 상관없어. 유치 뽕짝한 놈들아. 그래 여자가 유치하기도.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어떤 물질이 하나가 있냐면 공부를 못했으면 근데 어쩔 수 없어. 여기 이제 이제 진짜 좋아. 우상아 그럼 조금만 기다려. 30분 줘. 30분. 30분. 예를 들어서 요런 그 물질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선 다 무시하시마. 요런 이제 물질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그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죠. 그럼 이 이온 결합은 물론 뭐 되게 다양하게 그 뭐냐면 또 이온 결합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지만 물질적 관점에서 무엇과 무엇이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라고 했죠? 무엇과 무엇의 결합을 바로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K 이름이 뭐요? 코리아. 이제 뭐 일본 말로는 칼륨, 영어로는 포타슘, 알겠어요? 그래서 칼륨이라 해도 되고 포타슘이라고 해도 되고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친밀하다, 그럼 뭐라고? 칼륨. 그다음 친밀하다, 그러면 포타슘, 알겠죠? 하여튼 뭐 자기의 그 정치적 취향에 따라 뭐 편하게 표현. 쳤지 방금 이거. 아니요 전 안 쳤어요. 방금 쳤지. 제가 안 했어요. 어? 우상이가 했어요. 이봐 쳤잖아 지금. 이건 아니지. 이건 선 넘었다 생각합니다. 나 지효야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 이번 거는 치면 지우 좀 시끄러. 크게 자빠집니다. 아니 걱정. 동우? 네? 자, 우상아 같이 하자. 우상이랑 조져야지. 그래. 그렇지. 땡큐. 감사. 그래.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포타슘이 이제 금속, 얘는 이제 비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의 결합인데 이때 포타슘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세븐. 최외곽 전자가 얘는 한 개죠. 최외곽 전자가 하나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그다음 여기 있는 플로린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입니까? 얘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일곱 개. 네, 노란색으로 쓰자. 노란색. 일곱 개. 얘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크게 그릴까? 이렇게 그리면 이러지 오늘. 안 좋은데. 오늘 다시. 이렇게. 좋았어. 안 좋아. 여러분 안 줘도 여러분 안 줘도 돼요. 여러분 안 줘. 나만. 진짜 오늘 그림 이렇게 안 되지? 근데 색깔 뭐가 문제예요? 색깔은 노란색 맞아요. 진짜 오늘 왜 이러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은 더하기 하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포타슘이 이제 금속 원소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플로린이 비금속 원소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화학 결합, 그걸 이제 보통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여기서 최외곽 전자 하나 있고 최외곽 전자 7개가 있는데
이때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의 이제 물리적 상태를 뭐로 가정할 거냐? 바로 편의상 gas, gas, 기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금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볼 때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중 보통 뭐가 돼요? 고체. 금속이라고 하면 고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쇳덩이 같은 거예요. 쇳덩이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금속이라고 하면 고체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기체라는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는 그런 금속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포타슘도 진짜로 쇳덩이처럼 포타슘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쿡쿡 찔러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손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어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뭐 짝대기 같은 걸로 쿡쿡 찔러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가 있다고. 근데 그런 덩어리 상태면 우리가 기체인 거지, 아니 고체인 거지, 이런 기체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기체라고 하는 건 바로 원자 한 개를 떼어내 가지고 반응을 시킨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기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사람 눈에 고체로 보일 정도면 그 안에는 원자가 몇 개쯤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눈에 이렇게 고체로 보일 정도면 그 안에는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있는 것에서 하나를 띄어가지고 원자 하나 띄어넣은 그런 상태를 지금 기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아주 작은 상태를 가정하겠어요? 상황이 단순하고 작을수록 이 녀석을 표현하는 수리적 방식이 좀 편리해질 수 있겠죠? 뭔가 많이 모여있을 때보다는 조금 모여있을 때 수리적 분석하기가 편하니까 편의상 이온결합을 원자 단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타슘 원자를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그걸 기체 상태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 비금속인 플로린도 사실 보통 상태에서 플러린은 F로 존재합니까? F2로 존재합니까? 보통의 상태에서 플러린 F2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플로린의 최외각 전자가 7개란 말이야. 그럼 또 다른 7개인 최외각 전자를 갖는 플로린을 가지고 오면 이 둘 사이를 반응을 시켰을 때 어떻게? 짜잔 이렇게 뭐냐면 결합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런 원자 각각이 뭐를 다 만족하게 돼? 옥텟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플로린은 F2로 존재하지 F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지금 여기서는 어떤 상태냐면 플러린 원자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이걸 쥐어뜯어 가지고 A 원자로 만들어 가지고 요 놈을 여기다가 반응을 시키려고 데려온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평소에 분자로 존재하는데 왜 또 원자로 쪼개왔느냐? 역시나 수리적으로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고체로 있거나 분자로 있으면 뭐냐면 수리적 처리가 좀 많아지고 계산이 힘들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최대한 쪼개가지고 원자 상태로 반응을 시켜보자.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쟤를 어떻게 반응을 시켰다고 치자. 그래서 여기서 짜자자잔 뭘 만들어낼 거냐면 바로 요거. 짠. 시끄러워. 짠. 요런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보이십니까? 네, 저런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 포타슘에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었어요? 포타슘에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외각 전자가 하나가 있으면 주기율표상에서 몇 쪽이에요? 1쪽이죠, 1쪽이고 또 무슨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를 띄어가지고 여기 요 자리, 보이죠? 이거, 이렇게. 여기 비어있는 요 자리,
이 자리로 얘를 띄어다가 집어넣어서 얘는 전자 하나를 잃은 무슨 상태로 만든 거예요? 양이온. 얘는 전자 하나를 더 얻은 음이온.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 재밌는 건 이 녀석은 바로 상태를 어떤 상태를 가정하느냐? 짜자자잔, 기체 상태를 가정합니다. 기체 상태를 가정합니다. 이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최종적인 상태를 요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아이오닉 페어. 우리말 번역은 이온쌍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오닉 페어 혹은 이온쌍 이건 어떤 상태냐면 자 아까 직전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직전 상태가 금속 양이온하고 금속 원자 하나하고 비금속 원자 하나 진짜 원자 하나 떼어 놓은 거라고 했죠. 그 두 개를 결합시켜 가지고 이온 결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얘도 진짜로 포타슘 양이온 하나 플로린 음이온 하나로 되어 있는 요 쌍 이게 지금 이렇게 딱 하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을 아이오닉 페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도 당연히 얘는 금속 양이온일 거고 비금속 음이온일 테니까 여기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졌겠거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아이오닉 페어라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보통의 경우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결정 상태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고체. 자, 고체는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고체는 솔리드. 근데 지금은 뭐? 지금은 G니까 뭐? 가스. 그러면 고체 그리고 그 고체 중에서도 결정을 저번 시간부터 수업하고 있었죠. 기억나요? 결정을 저저번 주부터 하고 있었죠. 보고 있어요? 네. 고체 결정서 보고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할 거니까 꼭 봐요. 알겠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더 중요한 얘기해요. 완전 중요해. 꼭 봐야 돼. 홍홍? 지홍? 봤어요? 안 봤어요? 고체 결정 강의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요. 홍 꼭 보세요. 알겠죠? 저기 발림동 홍은 잘 봐요. 근데 왜 거제도 홍은 빨리 그거 안 보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발림동에도 박지용 있거든요. 여기도 박지용. 꼭 공부하셔야 돼, 지용. 알겠죠? 진짜 지용이 정말 지용이 지금 술 먹고 온 거 아니죠? 아니죠? 코가 빨개가지고 괜찮아요? 그래? 진짜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그 신재 아니죠? 신혁? 강신재는 정가연한테 너 얼굴 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김선아가 엄청 혼냈던 그 뭐냐면은 그 가연이 유치원 때 그 뭐냐면 그 유치원 친구거든요. 강신재가. 강신재라고 가연이 지금 이제 벌써 대학생이 된 가연이의 가연이의 어린이집 친구 강신재가 뜬금없이 가연이한테 와서 너 얼굴 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나? 그래가지고 김선아가 강신재를 붙잡고 야 너 어떻게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하니? 라고 이제 김선아가 강신재를 붙들고 막 얘기를 강신재가 그 위로 김선아 보고 막 도망가고 막 하여튼 그 강신재는 강신재고 자기는 강신 뭐라고? 강신혁. 맞다. 강신혁. 그래요. 우리 집 근처에는 강신재가 사는데 수월에는 강신혁. 강신혁도 고체 결정서 봤어요? 그래? 보고 있죠?
보이죠? 그래. 오! 제윤스. 시각생. 뭐 이거 뭐 어디 앉을래요? 그래? 많이 옆에. 와 편하게 하세요. 자, 뭐 여기 뭐 아무 때나 편하신 데 앉으면 돼. 뭐 아무 때나 앉으. 근데 이제 카메라 때릴까봐 내가 걱정돼서 그래. 거기 좋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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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게 흔들흔들해가지고 상태가 좀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저희는 그 가방으로도 때리면 안 돼야겠죠? 가방으로 툭 이렇게 오면 이게 와장창. 이 크레용 신장 같은 인것 같으니라고 이게 이게 이상한 사람이라?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체 결정. 자, 저번 주부터 수업하고 있으니까 꼭 보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그러니까 뭐 다음 하여튼 그 수업 시간에 나올 얘기인데 지금 미리 좀 하면 자, 그림을 그릴 테니 따라 그리시오. 따라 그리시오. 직사각형 정육면체 만화석에 솔직히 이제 왔을 것 같아. 이어질 몇 시간이야? 자, 그리세요. 내일 물리고 뭐 있어? 아 맞다. 왜? 아 맞다. 원년들 자, 그리세요. 중. 아이고. 말할 때마다 좀 한 개씩 빼. 안 했어? 저거밖에 안 했었는데 말까지 이거는 그거 오케이. 오케이. 자, 빨리 그리세요. 여기서 그리세요. 그리시오. 쓱쓱쓱쓱. 에? 아니, 이건 너무 작잖아요. 한 A4지 폭에 한 4분의 1 정도? 한 이 정도? 이 정도? 네, 그렇죠. 그 정도. 그건 너무 작잖아요. 근데 어때요? 좋아요. 그래. 충분해. 우리 강신재. 그렇지. 잘했어요. 우리 신혁이. 좋아. 자, 보자. 자, 나 그랬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뭐 그린 거냐면 정육면체겠죠? 정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8등분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두부 한 볼을 산 다음에 칼로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알겠죠? 그럼 8등분이 되잖아. 이제 그걸 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흰색으로 그린 건 정육면체 타입의 보조선이고, 이게 이제 수업에서 내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UC. 자, UC 뭐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재현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니셀. 우리말 번역은 단위세포.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고체 결정이라고 하는 건 유니셀이라고 하는 단위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릴 그림은 요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X축으로도 혹은 Y축으로도 혹은 Z축으로도 계속 무한히 요것이 반복되어 확장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한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가 10의 23승이잖아요.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 10의 23승은 거의 사람한테는 인간에게는 무한에 가까운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요 단위가 반복된다. 알겠죠? 이럴 때 지금 여기에 있는 KF라는 물질이 만약에 고체 결정으로 나타난다면 얘 어떻게 존재하느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뭐 누구겠어요? 포타슘 플러스, 알겠죠? 포타슘 플러스. 저 포타슘 플러스 양이온이 우선 저런 식으로다가 곡지점, 알겠어요? 무슨 점? 곡지점. 곡지점. 우선 알겠어요? 곡지점. 그리고 곡지점. 무슨 말 알겠어요? 곡지점이 이렇게 우선 포타슘 양이온이 짜자잔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면의 중간, 이렇게 해서 포타슘 양이온이 저런 패턴으로 반복되어 배치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곡지점에 그리고 면의 중간 양이온이 우선 저렇게 배열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플로린 음이온은 여기 바로 모셔리 여기에 이렇게 플로린 마이너스가 모셔리에 다 하나씩 배치가 됩니다. 모셔리 그리고 한 무게 중심에 또 한 번 뭐냐면 플로린 음이온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KF가 고체 결정을 이룬다라고 할 때 단위세포 유니셀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셀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계속 무한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고체 결정이라고 한 거예요. 고체 결정.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고체 결정이에요? 아이오닉 페어예요? 아이오닉 페어 우리말 번역 이온쌍이라고 했죠? 이 이온쌍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난 결정 구조에서 요거 하나를 떼어낸 것. 아시겠죠? 요거를 이온쌍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온쌍과 고체 결정 구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온쌍과 고체 결정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마치 이런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을 만약에 툭 띄어가지고 화성 같은 데 혼자 내버려 뒀다고 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뭐 행동 패턴과 이렇게 인간 사회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의 행동 패턴 같아지겠어요? 뭔가 달라도 다르겠어요? 뭔가 다르도 다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한 쌍을 똑 띄어냈을 때와 전체적으로 3차원 구조결정으로 만들어서 무한히 확장했을 때 성격이 약간 다를 건데 우리가 보통 이온결합이라고 하면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만 요걸 딱 떼어서 요렇게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뭐가 조금 더 편하겠어요? 수리적으로 다뤄지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 말고 요거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도 어쨌건 금속과 양이온 사이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 됐죠? 자, 빨리 쓰세요. 그래, 쓰세요. 그래서 요런 거 나중에 고체 결정 구조 시간에 이거 또 여러 번 나올 테니까 우선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락
salt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구조를 rock salt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필 포타슘, 하필 플로린, 음이온인데 그냥 꼭 얘들일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양이온이 이런 패턴으로 어떤 음이온이 이런 패턴으로 있는 걸 그냥 통칭하여 rock salt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암염. 네. 자, 우리나라는 소금을 어디서 얻어요? 우리나라는 소금을 어디서 얻어요? 바로 그 바닷물 증발시켜서 얻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뭐야, 바다가 없는 나라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바다가 없는 나라도 되게 많아요. 그런 나라는 소금을 어떻게 해요? 소금을 캐요. 소금을 사실은 많은 양을 수입하죠.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바다가 없는 나라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바다가 없는 나라는 이렇게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많은 물자를, 그리고 사실은 육상으로 수송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바다로 우송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육상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어야 물류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많은 물건뿐 아니라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그 경제 선진국이 되려면 바다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축복받은 땅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나라 바다 있어 없어요? 스위스가 바다 없죠. 그런데도 스위스는 잘 살죠. 그런 나라는 거의 스위스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스위스 빼고 그렇게 이렇게 내륙국인데 이렇게 산업과 경제 규모가 충분히 갖추어진 나라는 흔치는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러고 따지고 보면 스위스도 경제 규모가 크진 않죠. 왜냐면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경제 규모 뭐 1인당 국민 소득은 높지만 전체 경제 규모는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바다가 없는 나라는 소금 같은 것들도 수입에 의존하고 아니면은 산에서 소금을 캐죠. 산에서. 그래서 광산을 캐고 들어가면 거기서 금도 채취하고 다이아몬드도 채취하고 뭐 철광석도 채취하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광산을 캐고 들어가면 거기에 소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갖고 소금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집에서 먹는 소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꼬글꼬글꼬글 이게 조그만 이게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광산에 들어가면요, 이게 쾅 캐고 나면 이렇게 바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소금이야. 바위가 소금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막 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소금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는 이 바위를 콩콩콩 망치로 깨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들고 다니다가 소금이 필요할 때 이게 강판 있잖아. 강판에다가 이렇게 들들들들 갈아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쳐서 먹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암염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그 암염의 결정 구조가 보통 이렇기 때문에 이제 꼭 정해진 양이온, 정해진 음이온이 아니더라도 모든 양이온들이 이런 패턴, 모든 음이온들이 이런 패턴을 갖는 걸 우리가 락솔트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발림동에서 하는 고체 결정 강의 시간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그때 꼭 다시 기억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온 결합 물질인데 그 중에서 아이오닉 페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준다. 으차. 이거 하나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다음 첫 번째 1 메커니즘. 뭔가 뭐라는 잖아. 계산. 메커니즘은 우리말 번역으로 기작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작. 의미는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 요거를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뭔 말이냐? 이게 어쨌거나 반응물 상태고 이게 어쨌거나 생성물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물이 이 생성물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걸 좀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스텝 1. 스텝 1.
자, 첫 번째는 저기에 있는 저 포타슘. 자, 그 다음 여기 플러린. 짜잔. 자, 이 둘이가 처음엔 짜잔.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근데 저 무한대라고 하는 게 대충 거리는 어느 정도? 네, 수 센티미터면 지들한테는 무한대라고 했었죠. 저 정도 떨어뜨려 놓았다. 자, 그러면 당연히 기억나겠지만 이 무한대라는 것의 의미는 이 둘 사이에 인력 어때요? 인력? 없죠. 청력 어때요? 청력? 없죠.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무한대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no interaction.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는 상태. 그걸 저렇게 무한정 멀리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이때 그 다음 어떤 상태를 생각을 해볼 거냐면 바로 두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는 여기 있는 포타슘이 양이온이 되었고 여기 있는 플로린이 음이온이 된 이 상태를 두 번째 상태라고 얘기를 할게요. 거리는 여전히 무한히 떨어져 있고요. 무한히 떨어져 있고요. 자, 그러시고 오케이. 자, 적고 있어요? 적었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기 요렇게 내려오는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럼 스텝 1하고 스텝 2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요 전자가 요런 식으로다가 자리를 옮긴 거지. 맞아요? 저게 여기서의 결정적인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전자, 얘가 이압 발사 해서 요놈의 전자가 요 자리로 뿅 날아와서 요 자리로 짜잔 흡수. 무슨 말 알겠어요? 보이십니까? 저렇게 되어서 스텝 1이 스텝 2가 되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떤 원자가 전자 하나가 탱 하고 튕겨 나가는 이런 상황을 화학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원자에서 전자가 이압 떠나가는, 이압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정답. 바로 이 전자가 튀어나가는 상황을 이걸 전문 용어로 아이오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 이온화. 이온화. 자, 그 다음 요렇게 전자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전자가 뿅 하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자, 여기는
전자가 탱 튕겨져 나간 거잖아요.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아이오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튕겨나간 전자가 어디론가 콕 박히죠. 이런 것을 화학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버르버르버르버 일렉트론 어퍼너티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전자 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일렉트론 어퍼너티, 우리말 번역은 전자 친화. 화화화. 자, 보이세요? 보이죠? 자, 여러분, 그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어른들끼리 하는 말로 공짜 점심은 없다.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누가 한 1, 2만 원짜리 밥을 사줘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누가 밥 사주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도 인생 살아도 대충 느낌은 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스텝 1에 스텝 2까지 이거 그냥 되진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되진 않았을 거다. 왜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거 잡고 이거 뜯어가지고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얘기지. 그럼 그냥 한 건 아닐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by invisible hands,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보십니까? 자, 보이지 않는 손. 저 말 처음 쓴 사람 누구야? 바로 그 유명한 경제학자 에다무 스미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다무 스미스.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쓴 책 이름이, 그 양반이 쓴 책 이름이 원래는 되게 길던데 무엇과 무엇의 연구에 대하여 이건데, 그걸 우리말로 그냥 툭 번역한 게 국부론이라는 책이죠. 예, 근데 제목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굉장히 긴 제목인데 그걸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의 그 경제학 책에 보면 유명한 개념들이 나오죠. 바로 뭐하고 뭐? 수요와 공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학교 사회 시간에 그런 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수요 공급 이 정도는 배웠죠? 이 정도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 경제학 나중에 학교에서도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꼭 공부해야 겠죠? 그게 경제학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학은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세상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 정도 나이가 되어서 딱 크면은 깨닫게 될 거예요. 세상은 온갖 거짓말쟁이들 투성이에요. 진짜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그냥 나 예뻐? 그래 예뻐. 이런 거짓말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 말고요. 이런 거짓말은 할 수 있지. 이런 정도의 거짓말 말고 진짜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넘쳐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런 거짓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고 싶어요? 맞서 싸우진 않더라도 에휴 이제 거짓말쟁이 이렇게 거짓말인 건 알아채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라까지 내가 요구하진 않겠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누군가에 맞서 싸우는 건 편한 일이에요?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저 새끼 저거 구라쟁이 이런 건 알아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논리 구조. 알겠어요? 논리 구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이거나 자연과학적인 논리 구조에 탄탄한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거짓말은 보통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도 앞에 했던 얘기하고 뒤에 했던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이 새끼 뭐지? 사기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수학도 배우고 자연과학도 배우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그 이거보다 논리 구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성인이라면 또 익숙해져야 되는 논리 구조 바로 정치. 이코노미 바로 경제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치 사기꾼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누구? 경제학자들이요. 경제학자들 앞에는 이 정치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그 거짓말을 뭐로 거짓말인 걸 드러내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학자들은 심지어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에 대한,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대한 데이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런 걸로 맞받아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슨 토론 프로그램에 절대로 정치인과 경제학자는 절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제학자가 나오면 경제학자가 나오지 국회의원 나오는데 경제학자가 절대 같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경제학자 나오면 개박살 나거든요. 정치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보고 싶죠? 근데 한 번도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경제학 공부 꼭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잘 모르지만 경제학과는 대학에서 문과에 이과예요? 문과죠? 근데 여러분 노벨상에 수학상 있어 없어요? 없죠? 노벨상에 수학상이 없는데 노벨위원회에서 꼭 이 수학자한테 상을 주고 싶어. 노벨상을. 그때 주는 상이 뭐예요? 필즈상이지 노벨상이 아니잖아요. 자, 노벨 수학상을 주고 싶어. 근데 노벨상에 수학상이 없죠. 그런데 꼭 주고 싶어. 그때 주는 상이 뭐야? 그게 노벨 경제학상이에요. 노벨 경제학상이 경제학자한테 주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수학자한테 주는 상이 노벨 경제학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 인문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경제학은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100% 수학입니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과 가잖아요. 공대생들보다 수학 더 잘합니다. 정말이에요. 통계학, 수학이 경제학자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공대 애들보다. 물론 수학 학생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경제학과에서는 수학의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제학과가 문과니까는 문과에서 나 수학 딸리니까 경제학과 가서 피 본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차라리 여러분들이 수학과 이렇게 경제학과 가는 게 오히려 더 적성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적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그게 자연과학이잖아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그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이면서 수학자, 수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그 경제학도 꼭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내가 아는 교수님 중에 뭐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되게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뭐 어떤 이력이 있냐면 원래 학부 전공이 서울대 전기공학부였어. 그래서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나오셨는데 전기공학부 졸업하고 어디 공장에 가서 공장장으로 취직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대. 근데 거기에서 이 공장장 이거 하는 일 너무 웃긴데 뭐 그래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지 해서 대학원을 서울대 경제학과로 다시 가신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경제학과 교수가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이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 수업을 듣고 이제 경제학 개론 A를 받았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정도로 경제학은 수학의 비중이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경제학 공부를 뭐 겸사겸사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쨌건 그 보이지 않는 핸즈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띄어다가 이게 콕 넣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때 요 단계 과정에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바로 이 경우 그 손이 공급한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보자. 저 손이 공급한 에너지, 공급한 일. 저 손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 손이 뭔가 낑낑낑 애를 썼으니까 저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이동을 했을 거란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델타 E 무한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델타 E 무한대. 이거 보이세요? 예. 네. 자, 그러면 저 델타 E 무한대 이게 뭐냐? 바로 짜잔.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앞에 건 IE, 뒤에 건 EA. 자, 봅시다. 자, 앞에 있는 건 뭐냐면요. 앞에 있는 건 뭐 줄임말이냐면 얘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입니다. 자, 저렇게 쓰고 이제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이온화 에너지. 자, 그리고 뒤에 있는 EA는 뭐 줄임말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 어퍼너티. 요거 줄임말입니다. 양짱짱 일렉트론 어퍼너티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값이 얼마냐면 여기에 있는 이온화 에너지는 뭐 물질의 성격이니까 외울 건 없고 필요하면 데이터에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제시된 데이터로는 얼마니 내가 찾아보자. 빠라바라바라바 419 킬로줄 퍼 몰입니다. 이 경우 흡열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친화도라고 하는 이 값. 이 값은 얼마냐면 어디 갔더라? 328. 이 경우 발열입니다. 자, 쓰고 있나요? 홍이. 아니, 홍이 글씨가 피카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 아니, 뭐 자기만 알아보면 되죠. 최대한 깔끔하게 했죠? 그래, 우리 피카소 홍이. 그래요. 피카소. 좋았어. 자, 잘 그리고 있죠? 좋아. 예뻐. 자, 뭔 말이냐? 자, 보이지 않는 손이 우선 포타슘이나 전자를 잡고 확 띄어내야 될 거 아니야. 띄어낼 때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흡열이에요. 근데 얘를 탁 띄어가지고 여기에 콕 넣으면, 자, 원래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자를 좋아해요, 전자를 싫어해요? 얘는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를 집어넣었을 때 핵하고 전자 간 인력이 추가가 되면서 연력학적으로 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콕 넣으면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되는데 그게 328kJ/몰인가 봐요.
뭐 이렇게 뭐 실험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어쨌거나 여기도 원자핵이 있고 이건 전자니까 여기 달려있는 전자는 핵하고 전자가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으로 결합돼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건데 그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와서 자꾸 억지로 이압 뜯어내는 거니까 이 핵의 인력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을 이기고 억지로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만큼 흡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속 포타슘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는 이만큼 흡열, 그리고 그 전자를 다시 플로린에 집어넣을 때는 이만큼 발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만큼 흡열, 이만큼 발열이면 이걸 흡열인 거하고 발열인 게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를 고려하면 이 경우 값이 90 얼마나? 90 얼마예요? 91 킬로줄 퍼 몰이 나올 텐데 419에서 328을 뺐으니까 어쨌건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어쨌건 양수지. 그러면 어쨌건 양수라는 얘기는 바로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흡열이 된다 이런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하나 제작했는데 영화 제작하는 비용이 400억 들었어. 근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관객하고 막 OTT 판권 팔고 했더니 300억 벌었어. 그럼 이건 번 거야, 손해 본 거야? 100억 손해 본 거지? 그 말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말이라고, 그 말인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흡열이 됐는데 이만큼 되려 발열이 돼서 흡열도 있고 발열이도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전체를 볼까 했더니 아이고 결론적으로 이만큼 흡열이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선은 스텝 1에서 스텝 2까지 변화시킬 때 총 그러니까 알짜로 얼마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 거란 얘기겠어요. 요만큼 공급을 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스텝 1에서 스텝 2 상태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 2 그다음 스텝 3.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보세요. 이어래. 이어래. 드디어 둘이가 만났어. 이런 식으로다가 두 양이온과 음이온이 한 접에서 딱 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 치자 이런 말이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 이온 쌍이 맹그러졌구나. 되십니까?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저 이온쌍이 맹그러졌을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RE 요런 걸 결합 거리 라고 하는데 그게 알려진 결합 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17 옹스트롬. 보이십니까? 저렇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그 1옹스트롬은 단위가 뭐죠? 1옹스트롬은 의미가 뭐죠?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죠.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을 딱 하면 요 핵에서 요 핵 사이의 핵간거리가 요 정도 되나 보다. 그럼 뭐 이런 숫자를 외울 수는 없어요. 뭐 이물질의 고유한 성격이니까 뭐 이렇게 결합하면 이렇게 되나 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 점 전하 사이의 쿨롱 상호작용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Q1 어딘가에 Q2 둘 사이 거리가 R 이럴 때 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위치 에너지 수식 본 적 있지요? 어떻게? 바로 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뭐 좀 이렇게 표현이 좀 묘한데 그냥 어떤 상수다. 알겠죠? 상수다. 뭐 사도 상수잖아요. 파이도 상수고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뭐 알려진 상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상수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하느냐? 그래서 보통은 이걸 통으로 K로 쓰기도 하죠.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물리학적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관습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라 한번 그러려니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곱하기 둘 사이의 거리 분의 Q1, Q2 됐습니까? 그래서 뭐 분의 뭐예요? 에너지는 뭐 분의 뭐야? 거리 분의 전하량 곱. 알겠죠? 저 수식을 제안한 사람 이름이 쿨롱. 그리고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알겠어요? 그냥 F 이퀄 ma 같은 거예요. 뉴턴이 F 이퀄 ma를 제시했듯 쿨롱이 이렇게 제시한 거야. 알겠죠? 그럼 이 말은 수학적으로 증명 못하니까 그냥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외워라. 알겠죠? 외워라. 이걸 그래서 어디에 적용을 해볼 거냐? 전하. 그렇죠. 전하성. 좋아요. 자, 네. 자, 수현이 나하고 코드가 맞는데요? 그래, 좋아요. 승호 됐어, 승호. 아니, 승호는 저기 있고. 승우. 승우 어디 갔어? 승우 기절할 것 같죠? 저요? 아니야. 그래요? 그래, 고마워요. 그래요? 집안아 힘들죠 지금? 괜찮아요? 그래?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자, 이거 거의 끝나서 이것만 쉬었다 할게요. 신재 보고 있죠? 보고 있죠, 신재? 신재 함부로 그 아는 여자한테 얼굴 크다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신재 알겠어요? 그래. 그래,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어쨌건. 자, 보자. 신영이가 보지도 않은 여자한테 유치원 때 얼굴 크다고 했어요. 자, 보자. 요거.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전하가 어딨냐면, 이거 전하예요? 이거 전하예요? 아니잖아. 이거는 정규적으로 중성이니까요. 이 전하예요? 아니죠. 정규적으로 중성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전하가 발견되는 것은 맞나요? 그러면 이 각각의 상황에서 뭐 해볼 거냐면 쿨롱 에너지를 계산해 보려고 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때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자, 얘 전하량 얼마예요? 자, 1 플러스죠. 1 플러스는 뭐 하나 떨어져 나간 게 1 플러스로 표현된 거예요.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간 게 1 플러스죠. 전자 하나 전하량이 얼마인데요? 2잖아요. 2. 그래서 이때 참고로 2라고 하는 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요거를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 전자 하나 전하량만큼의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얘 전하량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2 플러스 됐죠? 곱하기 얘는 전하량이 뭐예요? 1 마이너스잖아요. 전자 하나만큼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 전하량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2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겠지. 요게 지금 요 둘 사이의 전하량 곱. 알겠죠? 그리고 거리는 얼마? 무한대. 그 다음 여기서도 해볼게요. 여기서도 4 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자, 양이온 전하량 뭐? 바로 2 플러스 음이온 전하량 뭐? 2 마이너스. 알겠죠? 그리고 둘 사이 거리 얼마? 바로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알겠죠? 왜냐면 옹스트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되십니까? 자, 보고 있죠? 보고 있죠? 좋아.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약간 이제 뭐 하나 양념을 좀 쳐야 돼요. 어떤 양념을 칠 거냐면요. 여기 잘 보시면 앞서 먼저 계산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공급했던 1 계산할 때 여기 단위가 뭐예요? 퍼몰이죠. 여기도 단위가 뭐예요? 퍼몰이죠. 그래서 여기도 단위가 뭐예요? 퍼몰. 바로 1몰 기준으로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할 에너지도 여기에 있는 애들이랑 단위가 달라야 되겠어요? 단위가 편해야 편하겠어요? 얘들하고 단위가 같아야 이게 시각적으로 금세금세 뭐냐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줍니다. 자, 이 아보가드로 수. 이 아보가드로 수의 의미가 뭐예요? 이 아보가드로 수의 뜻이 뭐예요? 1몰의 개수잖아요. 왜 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냐? 요 물리량을 1몰 기준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 알려져 있어요? 안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죠. 뭐 입실론 제로도 찾으면 나오거든요. 전자전자량도 여기 써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미터 놓고 쭈루루 계산하면 진짜 무슨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바로 마이너스 640 kJ per 몰.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나온 이유는 뭐예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요. 2개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들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가 어디에 있냐면 교재 9페이지 한번 보셔. 교재 9페이지. 자, 교재 9페이지 한번 보셔. 교재 9페이지. 9페이지 왼쪽 단락. 9페이지 왼쪽 단락. 찾았어요? 자, 이렇게 같이 좀 보세요. 이제 지만아, 승호 좀 보여주세요. 승호 좀 보여주세요. 자, 9페이지 왼쪽 단락 찾았어요? 피카송 찾고 있어요? 안 가져온 거 아니에요? 내 거 줘요? 있어 없어요? 찾고. 자, 여기 있어. 자, 다 갖고 왔어요? 자, 여기. 그래, 우선 확인만 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왼쪽 단락 계산한 수식 보면은 델타 ECRE라고 돼 있죠. 델타 ECRE 마이너스 640 kJ/몰. 중간쯤 보이는 거 보여요? 거기에 막 데이터들이죠. 조금조그맣게 막 1.602, 6.02, 8.854 막 있잖아요. 요 넣고 계산한 게 마이너스 640 kJ/몰이 딱 나온다고요. 뭐만 알겠어요? 별것도 아니고 그냥 계산기에 이거 놓고 톡톡톡 두드리면 정말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계산하는 것이 어이 깜짝아. 그걸 계산한 것이 현재 이 값이다.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이건 0 알겠어요? 해보나 마나 여기 무한대잖아요. 그럼 0.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요 미케니즘적 상황에서 우선 이 둘에는 상호작용이 있어 없어요? 상호작용이 없죠. 그럼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요 상황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위치 에너지는 0. 알겠어요? 위치는 0.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요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바꾸는 만큼 보이지 않는 손은 얼마의 일을 공급했어요? 90일. 무슨 말이에요? 90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공급을 저만큼 일을 해서 만들어 놓은 스텝 2에서 여기서의 쿨롱 에너지는 얼마예요? 쿨롱 에너지.
쿨롱 에너지 0.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 이온쌍이 만들어졌을 때 쿨롱 에너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640, 마이너스 640. 요 숫자를 우선 기억을 해요.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필기를 해놨을 테니까. 왜 이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할 거라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필기를 해놓고 이 숫자들을 단돌이 해놓은 다음 그 다음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어도록 하겠습니다. 환셀 갔다 오세요. 시험 13장. 너무 할 줄 알았냐? 너무 할 줄 알았냐? 10장인 거 다 할